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두고 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실 기술적인 면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사회의 승인만 떨어진다면 정말 빠르면 한 달,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안에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그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밀리터리 덕후들 그러니까 무기 체계나 전략에 굉장히 정통한 이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의 시각은 단순한 여론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군사 전문가이자 유명 밀리터리 칼럼니스트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에반 밀러라고 합니다. 코인 기반의 SNS 플랫폼인 스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군사 장비에 대한 리뷰나 전략 분석을 나누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전투기의 엔진 소리나 탱크 캐터필러가 땅을 긁고 지나가는 그 쇳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뛸 만큼 이 분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굳이 제 소개가 길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국제뉴스 헤드라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죠. 저도 처음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K 흑표 전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K9 자주포 그리고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강력한 군사 장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집에 정성껏 꾸며놓은 프라모델 장식장 한쪽에 실물 크기로 딱 전시해두고 매일 감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단순히 장비의 스펙에만 눈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세계 안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발언 하나에 저를 포함한 전 세계 밀리터리 팬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였죠. 저는 미국인이자 이 분야에 푹 빠져있는 사람으로서 그 장면을 상상만 해봐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전율에 가까운 충격이 밀려오더군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웃 친구들, 그러니까 진짜 골수 밀리터리 덕후들이 모였어요. 시원한 맥주 몇 병 꺼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벌였죠. 같은 동네에 사는 닉이었어요. 맥주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더니 눈빛을 번쩍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반, 만약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뒤집힐 거야. 중국, 일본, 북한 셋 다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할지도 몰라. 그 얘기를 듣던 이웃 라이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더 이상 그냥 토론거리나 시나리오 속 가정이 아니야. 현실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어.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꺼내든 진짜 전략 카드일 수도 있거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그 이상이에요. 어쩌면 미국이 구상 중인 아시아 전략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한국을 삼으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무기 시스템 아래에서 핵무장을 공식화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심각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구조 자체가 다시 짜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나왔던 그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나라도 한국을 과거의 조용한 아시아 국가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미국조차도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국군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병사들의 훈련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핵무장까지 실현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밀리터리 덕후의 흥미로운 수집 대상이나 기술적 호기심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역시 한국을 진짜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제 방 한켠에 전시된 전투기나 탱크 모형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존재로 말이에요. 지난 주말 이웃들과 함께한 열띤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이야기할 때 중국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죠. 다들 맥주 한 잔씩 들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특히 리암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매우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반,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게 된다면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아마도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긴장 요소니까요. 그들이 취할 대응은 아마 군사적 경고나 경제적 압박 같은 강경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겠죠. 저 역시 리암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과 충돌을 마다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 중국 입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핵무장까지 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원 안에 누가 갑자기 폭탄을 던지고 간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과연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대응 수단이 얼마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제한적인 경제 보복을 거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대응도 외교적 제스처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봐요. 이미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K9 자주포나 K2 흑표, 전차 같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량 도입하면서 군사 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한국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감행한다는 건 솔직히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돼요.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 쪽 반응입니다. 자칭 러시아 전문가인 제이든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러시아가 언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면 대부분의 서방 기업들은 당분간 러시아 시장 진입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지.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하게 되더라도 러시아는 그걸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러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과 경제협력, 특히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한동안 양국 간에 진지하게 논의됐던 적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외교 정책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을 무작정 적대시하기보다는 핵무장 여부와는 별개로 자국의 실익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이건 정말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즉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비한 자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조용히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게 지금 당장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삼각 안보 체제를 일본 스스로 깨뜨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가할 명분도 실질적인 수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진짜 도전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단순한 외교적 반발을 넘어 실제로 군사적 위협 예컨대 서해나 동중국해에서의 대규모 무력 시위, 혹은 선택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한국을 단순히 압박하고 제재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서 반도체, 배터리, 첨단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동아시아 내부의 군사적 균형만을 흔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 전체의 판도를 다시 쓰는 중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 미국의 전략적 계산 아래 한국이 핵무장을 실제로 갖추게 된다면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조용한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쯤에서 저는 늘 군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답게 한국과 중국의 재래식 전력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핵무장이라는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두 나라의 전통적인 군사 역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누군가는 대만과 한국을 단순히 같은 상황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둘은 구조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케이스거든요. 겉보기엔 중국이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죠. 인민해방군의 현역 병력만 해도 140만 명에 달하고 예비군과 민병대까지 포함하면 단시간 내에 수천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수치만 보면 한국군의 50만 명 현역, 예비군 포함 약 310만 명이라는 규모는 정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다들 아시잖아요. 현대전에서 게임의 판도를 결정짓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한국군의 진짜 강점은 병력의 질 그리고 고도화된 훈련 수준에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고등교육을 받은 장교 비율, 체계적인 작전 교리와 실전 중심 훈련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단연 세계 상위권입니다. 한국의 현역 병사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록 복무 기간은 짧지만 이들은 매우 강도 높은 약 2년간의 실전 중심 훈련을 받고 있죠. 또한 미군과의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 수만 많은 중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쟁력입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병력 규모는 크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군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의 만연한 부패, 낮은 병력 충성도, 병사 간 큰 격차 등은 중국군의 심각한 약점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징집병 중 도시 출신의 고학력 청년들은 입대를 기피하고 오히려 농촌 출신 저학력 청년들이 군에 편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병력 구조는 첨단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전에서 분명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측면에서도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나토의 핵심 국가들로부터 잇따른 러브콜을 받고 있죠. K2 흑표 전차 역시 강력한 방어력과 우수한 화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강으로 꼽히던 독일 전차들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엔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항공 전력에서도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J-20과 비교해도 기술적 우위가 분명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죠. 중국은 최근 J-20 전투기를 앞세워 스텔스 전투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엔진 기술이죠. 중국은 여전히 자체 개발한 엔진의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러시아산 엔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ESA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AESA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에 비하면 현저히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미 공군과 동일한 최신 사양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J-20과 공중전에서 마주친다면 높은 확률로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으니까요. 또한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 공유와 실시간 상황 파악 능력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C4I, 즉 지휘통제 통신컴퓨터 정보체계를 갖추고 있죠. 특히 미군과 긴밀하게 연결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한국군에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반면 중국군은 정보전 능력과 실시간 지휘 통제 체계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유사시 육해공 합동 작전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군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합작전 능력의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죠. 실제로 최근 저희 밀리터리 동호회 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꽤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군의 진짜 문제는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지휘체계와 병력의 질적 수준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병력이 140만 명이나 된다 해도 제대로 된 훈련과 체계적인 지휘 시스템이 없다면 현대 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죠. 이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팩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군의 합동훈련 영상을 보면 정교한 기동성과 신속한 대응력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자주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 중국군이 과연 한국군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게 현실입니다. 요즘엔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재래식 전략만으로도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지고 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니라 병사의 숙련도, 무기의 기술력, 그리고 정밀한 전략적 지휘 통제 능력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군은 숫자 이상이 질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고 강력한 전투 역량을 갖췄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적 우위에서 한국군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올라와 있죠. 밀리터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단언하건대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긴장해야 할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한 자국 방어 수준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확실히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처음 한국이 국제 무기 시장에 진출했을 땐 많은 나라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출 성과와 성능 입증은 그런 의구심을 단숨에 날려버렸으니까요. 특히 가장 인상적인 최근 사례는 폴란드와 호주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할 필요에 직면했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무려 K9 자주포 670문, 그리고 K2 흑표 전차 180대를 대규모로 주문했어요. 유럽 내 방산업체들이 납기 지연과 생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국은 빠른 납기와 정확한 생산 능력으로 폴란드의 신뢰를 단숨에 얻어냈죠. 이런 한국 방산업체의 능력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호주는 자국 공군의 경공격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한 아주 이례적인 결정으로 전 세계 밀리터리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최상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방산 수출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이 수익을 다시 핵무장 대비나 첨단 군사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면 완벽한 자급자족, 군사 강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현재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군사기술 R&D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 국가들과 장기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은 물론 공동 생산 체계까지 함께 진행하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구축한 경제 마이너스 군사 선순환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방대한 군수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와 낮은 신뢰성 문제로 인해 서방 국가들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죠. 반면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탁월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국 방산 산업과 손잡고 공동 생산을 추진할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군사적 자립과 글로벌 전략적 위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 역량 확보까지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셈이죠. 이런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자부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완벽한 군사 자립 모델 앞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방산 수출 능력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이제는 글로벌 전략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강소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의 도약을 사실상 완료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밀리터리 덕후로서 저는 이 강력한 군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보며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관심의 대상을 넘어서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경외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전략적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오랜 시간 깊이 고민했고 결국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좋다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제 솔직한 견해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단순히 군사력을 하나 더 갖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발언권과 전략적 주도권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되죠. 무엇보다 핵무장은 중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세적인 군사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해상 도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실현한다면 중국과 북한 모두 이전처럼 함부로 도발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실현하게 된다면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명실상부한 독립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율적인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효율적인 글로벌 전략 배분이 가능해지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한국의 핵무장 허용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아시아의 새로운 전략 중심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파급력은 단지 지역 안보 질서를 넘어 세계 전략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밀리터리 매니아들 그리고 국제 안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바로 그 자체가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는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 도발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도전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중간 강국이 핵 억제력을 갖춘다는 것은 단지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 미국의 장기적 전략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맥주 한 잔을 들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할 나라가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중국이라는 거인조차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전략적 균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불안정과 위협을 초래하게 될까요? 밀리터리 덕후로서 저는 오늘도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결국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